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김천 수도함에서 온 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청년회 법회하고 이렇게 토요 법회하고 총 5번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오늘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행사가 겹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세요? 어유, 이렇게 법당이 꽉 찬 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마이크 잘 들어가죠? 네, sorry. 잘 들어가고. 예, 제가 지금 김천 수도함이라는 데서 지금 안거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거 정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함도 더워요. 저희는 이제 1000m 고지가 되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약간 강원도 날씨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평창, 오대선 상원사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덥고 해가지고, 낮에는 덥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법당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더운데도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계시나? 토요일이라 그러신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굉장히 많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오늘 제가 법회 주제로 삼은 거는 뭐냐면은 이전에 조계사 측에서 공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지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마음 세계를 여행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법문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름이라 활발합니다. 여름이라 이제 활발한 기운도 있어가지고 저 혹시 제가 무슨 조계 중에서 특별한 무언가 하나를 했는데 그거를 아시는 분 계세요? 조계 중에서 제가 1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1호. 제가 세계일주를 했습니다. 세계일주를 한 유일한 스님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박수까지 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계일주를 제가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일주라는 게 전 세계 뭐 7대륙인가 그 정도 되죠. 뭐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5대륙 정도를 동에서 서로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한 바퀴 쭉 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세계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5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일주한 여행의 기록을 다만 나로 살 뿐이랑 이제 세계 일주 책 1, 2권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셀프 광고를 항상 하는데요. 누가 광고를 안 해줘가지고.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어가지고 도서관 지원 사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산골에 그냥 수자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영향력은 없습니다. 뭐 백도 없고 그냥 산골짜기 6평짜리 조그만 건물 안에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도서관에 보급되었으니까 책 사주신다면 저한테 인세가 들어오는 효과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보셔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그 세계일주 여행에 관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계일주를 했잖아요. 근데 아테네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고 올림픽의 어떤 시원이고 한 도시인데 거기 여행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선방의 수자님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나누다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가죠. 뭐 이를테면 오라클
오라클이라고 예전에 종교의식을 행하던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가보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선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스님, 아테네 갔으면 과일 3개 먹어봤어? 무슨 과일, 무슨 과일, 무슨 과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먹어봤는데 하니까 그러면 그리스 여행 잘못한 거네. 그 과일을 먹어봤어야지. 3대 과일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저행 전문가다. 3대 과일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안 먹어봤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렇습니까? 그 과일이 뭐지요? 하니까 무슨 과일 얘기를 해주신 거야.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 스님 여행 헛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근데 스님 그 3대 과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다 나오지 유튜브에. 세계 테마기행 거기 보면 다 나온다고. 스님 그거 안 먹어봤으면 여행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목소리가 크셨어요. 근데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스님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제 유튜브로 세계일주 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세계일주 한 사람인데 졌어요. 목소리에 밀려가지고 결국엔 졌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여행하는 약간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좀 그 나라 가서 해볼 건 다 해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국인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여행 책자를 가면은 어떤 외국인들이 쓰는 여행 책자가 유명한 게 롤리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 여행 책자는 달라요. 이를테면은 뭐 파리 여행을 한다고 해봐요. 프랑스 파리 완전 정복이라는 게 있어요. 3일 동안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어딜 가고 10시에는 어디에 들르고 12시에 어디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에 어디 카페를 가고 그 다음에 뭐 4시에는 박물관 할인이 들어가 그 할인권 사고 그 다음에 6시에 어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7시에 일몰이 시작을 돼. 일몰 장소 가야 되고 8시에 퍼레이드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호텔에 들어오면 10시예요. 그 스케줄이 3일간 꽉 짜여져 있어요. 이제 이게 다른 나라 여행 책자는 없어요. 한국인만 이런 게 있어요. 하루 종일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그 스케줄을 정해놓고서 완전 정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이제 가능한 게 한국만 가능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더 심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수도죠. 이를테면 거기를 여행한다 한다면은 한국인들은 또 돈 아낀다고 밤기차 5시간 타고 암스테르담 새벽 5시 반에 도착해요. 도착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락커가 있어요. 락커에다가 짐을 맡겨.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밤기차 탔으니까 숙소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20만 원 나온다 치죠. 20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 그걸 아끼고서 락커비 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풍차, 꽃 유명하죠. 그런데 구경하고 고우미술관이 있어요. 고우미술관 몇 시에 개장하니까 또 가고 또 어디서 어디 가고 그런 거를 한 다음에 호텔 체크인을 4시에 시작합니다. 아주 알짜게요. 잠도 안 자가면서 기차에서 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인인 거예요. 또 더 심한 분들이 있어요. 더 심한 분들. 여기는 지금 인스타 하시는 분 계세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 지금 여기 보살님들 거의 다 카톡 하시죠? 근데 10대 애들은 카톡 안 해요. 인스타로 DM이란 걸 날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인스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스타에는 어떤 릴스가 올라오냐면은, 릴스라고 1분짜리 영상인데,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해. 그럼 이 직장인이 밤 비행기를 타고서 새벽에 괌에 가. 괌에 도착하잖아요. 한 2, 3시쯤 된다 쳐봐요. 3시, 4시쯤 된다 쳐봐. 그럼 공항에서 어떻게 잘 버텨. 시내로 가.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스노클링 클래스에 들어가요. 8시, 9시부터. 그 다음에 어디 막 부족을 구경을 해. 그 다음에 막 놀아. 2박 3일간. 어떻게 하냐면은 일요일 저녁에 또 비행기를 타요.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 그 다음에 출근을 해요. 5시에 도착하고 출근을 해. 근데 지금까지 2박 3일간 열심히 놀다 왔잖아요. 출근해서 일이 되겠어요? 회사에선 기절을 합니다. 기절하고 눈 뜨면서 가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언제 쉬느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여행 스타일이 좀 전투적이에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든 빠듯하게 다 써야 되는 거야, 노는데. 그러니까 최저의 시간을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올린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각 나라만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한국 민족이잖아요. 이게 있어요. 우리는 약간 치열하게 살아. 그런 기질이 있어. 외국인들은 안 그래요, 절대로. 하면 안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기질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세계 일주 다닐 적에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 3박 4일, 뭐 5박 6일 뭐 이렇게 짧게 가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려고 온갖 걸 다 해야 돼. 근데 저는 2년이라는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요. 짧은 기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제가 세계 일주 중에 하나 겪었던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제가 카페를 간 적이 있어요. 탄자니아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카페에서 한 한국인 여행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한국인 여행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인 여행자가 케냐에서 이제 그 초원이 있잖아요. 초원이 있는데 거기서 사파리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면 동물들도 보고 마사이족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파리 세렝게티 투어를 하면서도 마사이족에 대한 약간 기대를 했던 거야. 우리가 마사이족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그런 사진이 있어요. 사자를 딱 잡는 거야. 방패 하나, 창 하나 가지고 사자를 딱 잡고 사자를 잡고서 그 뒤에 딱 용맹하게 서 있는 마사이 부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기는 놀란 거야. 자기가 기대한 건 그런 마사이족의 어떤 용맹한 모습, 거침없는 기상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이나 팔고 있어. 기념품 팔고 있고 그림 살래? 기념품 살래? 옷은 그대로 입고 있어. 빨간 옷을 그렇게. 그런데 자기가 알던 마사이족의 모습이 아닌 걸 보고서 이런 말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는 마사이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야. 기록에서 본 거야. 그런 마사이족을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관광객한테 뭐 장신구 팔고 있고 아이폰 쓰고 있어. 아이폰 막 쓰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실정이 그래요. 예전에 마사이족은 분명히 수렵 생활을 했을 거예요. 뭐 한 50년, 60년 전에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훨씬. 근데 지금은 그 수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렝게티에 있는 동물들이 뭐냐면은 더 이상 동물들이 아니야. 세렝게티 유적, 관광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그 생태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 더 이상 이제 개인의 소유나 방목된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의 어떤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세렝게티라는 전체 어떤 생태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지가 돼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세렝게티에서 하는 마사이족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케냐나 탄자니아의 국민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냥을 못 해요.
나름 이제 자치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렝게티 체험, 부족 체험을 하는 거야. 1박 2일 코스가 있어요. 1박 2일 코스가 있어서 어떤 주요 도시에 가가지고 야 세렝게티 부족 체험 한다 해서 사람 모아. 그럼 데리고 가. 그럼 움막이 지어진 막 이제 공동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족 원주민 단체가 있으면은 거기서 막 오면은 막 환영을 해. 막 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 거기 사는 부족들이니까 환영을 하고 막 인사를 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막 불도 쬐어주고 염소고기도 먹여주고 그리고 불 피우는 어떤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움막에서 하룻밤 자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환송식을 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움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렝게티 마사이족의 움막 체험. 그런 게 관광 상품으로 있어요. 그럼 우리 빠이빠이 하죠. 그럼 그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 큰 도시에서 이제 피자 사와서 피자를 먹어 콜라하고 그리고 이제 말보로 담배도 펴. 말하자면 바이크도 누가 갖고 와가지고 바이크 타면서 다니고 있어. 그래서 저녁에 무엇을 하느냐? 예. 염소고기 안 먹고 물론 피자 먹으면서 아이폰으로 영화 봐요. 말하자면 그이들한테도 문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세렝게티의 부족 체험을. 그러니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야, 저 양반들이 우리 속였네. 원래 저렇게 안 살잖아. 라고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직접 가면서 체험도 해보고 춤도 추고 불도 지펴보고 야생에서 구운 염소고기도 먹어보고 하면서 체험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 그들이 사는 모습은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했겠죠. 근데 뭐냐면 지금은 생계형으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한테 자기는 세렝게티에서 이렇게 창으로 딱 사자 사냥하는 동물들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은 실망했다고. 내가 아는 마사이 쪽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실망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게 있었나?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태평양의 어느 한 섬에 가는 거야. 그 김병만 분께서 이렇게 대원들 끌고서. 그러면 태평양의 어느 한 섬에 부족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족민들이 막 환영을 해. 거기도 이제 막 갈대로 씌워서 뭐 옷도 입고 이렇게 하고서 환영하고 체험도 하고 활도 쏘고 짐승도 잡아보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헤어져요. 근데 누군가가 또 거기를 한번 간 거야. 갔는데 부족장이라는 사람이 정글의 법칙에서 딱 부족장이 관광 여행사 대표인 거야. 대표인데 대표가 부족장이 여기 대표로 나와 있네 하면서 셔틀로 이제 사람들 모으고서 이렇게 또 부족장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부족장이 맞긴 한데 관광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근데 부족장은 맞는데 관광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객들 오면은 나중에 이제 부족 옷 입고 춤도 춰주고 또 이제 정글 체험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부족장 만나러 갔는데 관광회사 대표였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 체험을 한다면은 대표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또 춤도 춰주고 맞이도 해주고 한다면 그게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고 그이들은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또 얻은 거죠. 그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들 또 참하고도라는 다큐멘터리 아세요? 되게 2009년인가 그때쯤 굉장히 유행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KBS에서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중국에 염정이라는 이제 마을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염정이고 중국말로 하면 옌징이에요. 옌징 중국 발음으로 해서 염정 소금 염자
우물정자 해가지고 소금 우물이 있는 마을인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저 그 사왕가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티베트 고원에 소금물이 나오는 마을이 있는 거야. 저기 우물이 있고 그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염정이라고 해서 옌징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그 깊은 우물에서 소금물이 나와요. 근데 보통 소금물은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어떻게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물이 나오겠어요? 예전에 분명히 바다 아래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대륙의 융기로 인해서 티베트 고원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바닷물 그대로 끌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전히 소금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사막, 고원인데도 소금 사막인 곳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티베트에도 있고 볼리비아도 있어요. 우유니 소금 사막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여인들이 그 우물에서 물통에 나무 물통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딱 덩이를 이렇게 몸에 기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밭에다 쫙 뿌려. 그럼 일조량이 좋으니까 그 물은 날아가면서 소금만 남게 되잖아요. 그 힘겨운 일을 우물 밑으로 들어가서 딱 뿌리고 이렇게 좀 마르면은 다시 소금 걷어내고 그 일을 하는 거야. 남자들은 안 해. 남자들은 뭐 할까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남자들은 무역해요. 이거를 소금을 얻어서 말이나 소에 태워가지고 몇백 킬로 그 도시에 가서 파는 거야. 거기서 생필품이랑 밥 거오고.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는 일은 남자가 하고 안에서 그 소금을 얻는 일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업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워요. 하긴 우리는 바깥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가서 일 시키면 힘들어 할 거예요. 거기서 야 물 퍼와 해가지고 하루에 10번씩 퍼와 해가지고 소금 걷어내고 땡볕에서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켜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은 그 염정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자들이 노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겨운 일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나 너무 힘드네. 나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되어버렸네. 부처님이시여, 거기 부처님을 믿고 있는 이제 티베트 불교인들이니까, 저를 고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막 가사가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뭔가 애달프면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결국에 못 갔지만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옌징 마을에 가게 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말을 해. 뭐냐면은, 스님, 저 거기 가봤는데요. 여자들이 이렇게 물동이 해가지고 퍼 나르지 않아요. 전기 모터 있어가지고. 전기 모터가 이미 나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저 촬영할 땐 그거 치웠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기 모터를 치운 거예요. 사실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 퍼서 이렇게 좀 나르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그 시대가 2009년인데 전기 모터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근데 자기도 그걸 기대하고 갔다 한 거야. 우물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보고. 근데 전기 모터가 윙윙윙 돌아가면서 이미 채우고 있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소금을 걷는 건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KBS에서 우리 속인 거 아닌가, 다큐멘터리 팀에서. 근데 그렇게 속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전기 모터 고장 나면 좀 이제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겠지. 근데 시청자들은 전기 모터가 이렇게 돌면서 일사불란하게 물이 쫙 올라오고 이렇게 일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걸 보기를 원할까, 아니면은 인간이 힘겹게 여자들이 힘겹게 노력을 하면서 대자연에서 저렇게 소금의 순수한 결정을 이렇게 얻기를 원할까 할 적에 우리는 그런 힘겨운 모습을 좀 보기는 원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합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걸 보기를 원하니까 약간의
약간의 왜곡을 거치면서 전기모터 잠깐 치워주면서 이렇게 과거에 하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고서 당연히 뭐 촬영하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로서는 시청자들은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고 방송 다큐멘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과거의 모습을 복원시키고 싶다. 그런 점들이 잘 모여가지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속였다. 시청자들을 속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영 거짓말은 아니란 거예요. 거짓. 근데 뭐냐면은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 내가 보아온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사실을 고착시키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렝게티 투어를 갔던 그 친구는 뭐냐면은 내가 아는 마사이족은 이 세렝게티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야. 불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움막에서 지내고 문명과는 딱 절연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사이족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큐멘터리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옌징에 사는 여인들은 저렇게 힘겹게 우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동이 딱 기고 올라와가지고 뿌려가지고 하루 종일 저렇게 하다가 고생하는 여인들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접한 게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인데 한국에 지금 이 마천루가 우리 막 종로 엄청 발전했잖아요. 깨끗하고 올림픽도 뭐 월드컵도 치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본인은 6.25 전쟁 때 한국에 와봤어. 그 모습을 봤는데 지금 한국이 이렇다고? 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자신의 경험상으로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전쟁 어떤 상흔이 큰 나라, 아직도 소가 달구지 끌고 다니고 막 그런 모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발전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신데 스님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편견이라기보다는 한정적인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잘 모르시는 분들,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스님들은 아직도 이제 산골짜기에서 물 길어 마시고 뭐 산에서 어디 풀뿌리 깨서 먹고 개울가에서 방망이질 하면서 빨래한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올해도 만나봤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디서 봤냐면 다큐멘터리에서 봤어. 어디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톡을 짓고서 혼자 사는 스님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길어서 마시고 산에서 어디 뭐 캐서 마시고 캐서 먹고 자연에서 그리고 방망이질로 이렇게 막 빨래하고 대충 널어놓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스님도 그렇게 사세요 이런 거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희 삼다수 마십니다. 삼다수 마시고 신라면 끓여 먹고요. 빨래는 드럼 세탁기가 해요. 그래서 건조기하고 스타일러도 써보고 싶은데 주지스님이 안 사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도 문명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런 관념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봤으니까. 스님들 모습이. 그 한정적인 이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오해를 가진 측면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람살라라는 이제 뭐 달라이라마가 존재가 계신 이제 인도 성지가 계시죠.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는 저도 티베트인들에 대해서 아는 거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모습인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동굴에 들어가서 정진하시고 굉장히 힘겹게 수도하시고 문명과 동떨어져 있고 그런 데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람살라 가서 보니까 아닌 거야. 나는 내가 휴대폰 가지고 다닌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쪽 스님들이 아이폰 가지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아이폰 갖고 다니셔. 카메라로도 사진도 찍고 차도 운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놀랐다기보다는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절에 간 거야. 조그만 절에. 그 동자승 있잖아요. 한 12살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사매승인데 이 보스 헤드폰 끼고 음악 듣고 있더라고. 뭔가 막 신나게 막 듣고 있어. 그러다가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들은 아는 거야. 제가 한국에서 온 스님이란 걸. 왜냐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국 스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티베트 스님 아니지만 분명히 스님이다 하고서 바꿔서 숨기더라고. 보스 헤드폰 끼고 다니고서 음악 듣다가 이제 저한테 걸려가지고 막 숨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씩 웃고 말하는데, 뭐냐면은 우리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스님들에 대한, 티베트 스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티베트 스님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뭐야 그 근거가? 다큐멘터리잖아요. 다큐멘터리.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외로운 데서, 독립된 데서 이렇게 혼자서 수행하시는 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나 역시도 이런 편견에 빠져 있구나. 심지어 내가 스님인데도, 그런 편견의 중심인데도 그런 걸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재밌는 편견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봉암사 아시죠? 봉암사. 종립선언이 봉암사예요. 그래서 산문을 보통은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한다고 하잖아요. 그 스님들만 살아요. 저도 봉암사에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살았어요. 1년 동안. 결사라고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산문 밖을 안 나가면서 지냈는데, 이 봉암사에서 얘기해도 되려나? 되겠지 뭐. 봉암사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스님이 계셨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봉암사 그 스님들 정진하시는 그 도량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녔어. 이건 공개 안 됐어요. 이거는 저도 물론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타고 다녔어. 그럼 그 스님이 누구냐? 그때 아마 18살인가 17살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 들어왔잖아 일찍. 삼이야. 동자승이에요. 동자승. 거의 동자승급이죠. 18살이면 동자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엄격한 봉암사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데 어른 스님들 아무도 안 말려. 왜냐하면은 아유 이쁘다, 아유 잘한다, 이게 뭐냐 하고서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다녀도 용서해줬어요. 그걸 용인해줬어. 왜냐하면 젊으니까, 이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신기하잖아. 그 도반 한 40살쯤 된 어떤 스님이 나도 한번 타보자 하고서 타고서 다닌 적이 있어. 그러니까 노스님들이 저놈 잡아라 저놈 하고서 뭐 하는 짓이냐 하고서 쟤 참해줘 하고서 17살이 그러면 뭐라고 안 해. 잘한다 이쁘다 그러다가 제 나이 때가 그러면은 저놈 참해준다고 저거 경거망동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일화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 근데 이게 평등하게 대해준 거예요. 평등하게. 뭐냐면은 그 나이에 맞게끔 평등하게 대해준 거예요. 17살이면은 뭐래도 이쁠 때야 사실은. 좀 장난을 쳐도 이쁠 때고 사실 좀 사고를 쳐도 이쁘고. 근데 제 나이 때 사고 쳐봐. 저 참에 들어가야 돼. 저 3,000배죠. 참에 들어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나이에 따른 차별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평등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이 흘렀지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마사이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옌증의 여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은 저 토굴에서 굴에서 3년 동안 안 나와야 된다.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바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아이폰 들고 다니고 있어. 관광업 하고 있어. 저렇게 살고 있어. 삼다수 먹고 있어. 그러면은 내 기준에 맞게끔
내 어떤 생각에 맞게끔 살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실망이 있는 거야. 내가 아는 바대로 사람들이 살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세계가 존재하기를 바란다는 게 사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행자의 오만이라고 했어요. 여행자의 오만. 우린 여행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인데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오만인 거예요. 오만. 그들한테도 문명이란 건 들어오잖아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그리고 문명의 어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 가면서 당신의 생존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엔징의 여인들이 전기 모터 안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사이족이 그림 팔지 않고 장신구 팔지 않으면 뭐 수입이 있겠어 지금. 사냥도 못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아는 바대로 세상이 존재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바대로 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의 기준, 욕망, 어떤 기대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는 게 사실 여행자의 오만이에요. 여행자의 오만. 그런데 이거는 여행자만 가지는 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오만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비록 정황이 다를지언정 내가 아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주길 원하고 있어. 그 원하는 걸 가장 누구한테 강조를 해요? 가족한테 강조하죠. 가족한테.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참새도 법문 들어왔네. 저희들이 이제 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자만 그렇게 오만을 부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 기준에 맞게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오만을 똑같이 부리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금강경에는 궁극의 진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유정법 몇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자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 이거는 무상정등 정각을 뜻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위 없는 깨달음인 거야. 위 없는 깨달음, 완벽한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칭하는데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그 어떤 정해진 법도 없다. 이게 금강경의 제일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인 거예요. 궁극의 법칙, 이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궁극에 정해진 바 없다는 법칙을 계속 정합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 법칙을 정하면서 사는 게 중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독경 시간에 금강경 잘 독경하시죠? 열심히 신심 있게 독경하시다가 여기 나가면서 야, 누가 이렇게 신발 벗어났어? 하고서 왜 이렇게 여기다 해야 되지? 왜 저렇게 안 했어? 앞으로 법당보살 이거 잘 관리해요. 하고서 이렇게 한다거나 야, 누구는 왜 저렇게 입고 다녀? 법당 안에서는 아무 생각 없다가 나가면서부터 이제 법칙들을 세우고 법칙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막 수집하면서 스스로 호통을 칩니다. 이게 금강경 읽을 때는 잘 알아요. 뭐 생각이 없는지 뭐 생각이 쉬어뒀는지 하여튼간에 잘 하다가 법당만 나가면 이제 다시 이제 법칙들을 무수하게 양산해 내면서 괴로워지는 게 우리 인간들, 중생들의 어떤 기본 모습이에요. 참 유통기한이 좀 짧은 게 문제예요. 이게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강한 결심을 세울 수도 있어요. 나 이제 법칙을 세우지 않겠다. 법칙을 세우지 않겠다. 하고서 강한 결심을 스스로 세운다면은, 내가 이게 스스로 만든 법칙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재단하고 평가하는구나. 그럴 적에, 뭐 방법이 있긴 한데, 법칙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경찰 이제 테이저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충 5만 볼트 된다고 해요. 5만 볼트 한번 쫙 맞으면은 법칙에 물들 때마다 딱 맞으면은 그 법칙에 몸이 반응하잖아요. 다시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한두 번 또 까먹을 수도 있어. 한 대 더 맞으면 되지. 5만 볼트. 그 테이저건이라고 뭔지 아세요? 전기 충격기. 그거 맞으면 되게 아파요. 아픈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했다. 다시 실수를 하지 않으려거든 전기 충격기로 약간 그 통증을 받으면 좀 없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내가 실수한다고 전기 충격기 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단호한 결심을 좀 갖춘다면, 스스로의 반성을 갖춘다면은 이런 법칙을 만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반성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법칙에 계속 물들어 내 기준을 남한테 강조를 해. 그럼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들을 고통에 처하게 하고 또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궁극적으로 잘한 일 있다. 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한다면 제일 우선으로서는 사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처님의 중심 깨달음은 뭐냐면은 무아입니다.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걸 깨달으면은 야 고정된 실체는 없어. 야 고정된 법칙도 없어. 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고정된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금강경에서도 말한 가르침이잖아요. 무유정법. 애초부터 정해진 법이 없다. 그것은 사실은 무아의 진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중생은 나는 자꾸 뭔가 법칙으로 고정시키려고 해. 이런 원칙으로 만들려고 해. 내가 아는 기준에 맞게끔 내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었으면 해. 이런 기준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시하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 근거, 나야, 나. 나란 기준이 없다면은 애초부터 그걸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가 이렇게 실체로 들어 앉았어. 이런 나양 모양새 생각으로, 몸과 관념으로 이렇게 들어 앉았어. 이걸 부리고 살려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살려다 보니까 계속 내 기준을 남한테 강요하는 삶인 거예요. 강요하는 삶. 그게 이 삶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의미로서는 오만인 거예요. 내 기준은 정하고 야 실행은 아들 딸들이 해. 야 남편이 해. 야 기준은 내가 정해줬어. 그건 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기준은 내가 정하고 실행은 네가 해. 이거는 불합리예요. 불합리. 근데 이거를 우린 늘상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오만을.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어른쌤을 만나 뵀어요. 큰절에 어른쌤을 만나 뵀는데 어른쌤이 이 약속을 시간을 깜빡하셨어. 그러니까 2시간을 좀 늦으신 거야. 어디 일 보시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딱 만나게 되니까 어른쌤이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가 전화했는데 깜빡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괜찮습니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도량 좀 구경 좀 하고요. 저 카페 가서 예전에 못 읽던 책도 봤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쌤이 야 그걸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시간이 붕 떠봐. 보통의 저는 짜증을 낼 겁니다. 근데 어른 스님이기 때문에 어른 스님이기 때문에 어른 스님한테 짜증 낼 수는 없잖아요. 왜 늦었어? 이렇게 도망 같았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른 스님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시간 남은 거 도량도 구경해보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해진 법이란 건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어른스님도 당신 까먹을 걸 각오하고 까먹겠어요. 어쩌다 까먹은 거지. 2시간이 떴어. 그럼 뭘 할까? 그냥 카페 가서 책이나 보지. 그럼 기존에 못 보던 책을 또 보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굉장한 깨달음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책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고해 이렇게 정해진 법이 없는 이 삶에 뛰어들었어요. 삶에 뛰어들었어. 예상치 못한 일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온갖 생사와 분별심으로 가득한 고해라고 지금 이 세상을 평가하기도 하죠. 근데 법륜스님이 정말 저한테 인상 깊은 어떤 가르침을 하나 주셨어요. 이 고해에 빠진 우리가 고해에 빠졌으면 우선 이 고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해. 근데 고해에서 벗어나는 게 화려히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아. 계속 이 중생의 업습으로서 분별심, 생사심으로서 계속 끄달려 들어가니까. 그럼 이 고해에서 빠졌잖아. 빠진 김에 야 그럼 우리 저 바다 안에 들어가 조개라도 주워볼까? 저는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적에. 우리는 이 고해를 벗어날 생각만 하지 야 고해 안에 들어가서 야 이 고해를 잘 한번 부려먹어 볼까? 야 조개라도 주워보지. 야 조개라도 먹으면 되잖아. 혹시 알아? 그 안에 진주라도 있을지? 근데 이 생각을 저는 못했던 거야. 나는 고해를 빠져나가겠다. 그 생각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법문을 한 10수년 전에 봤는데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내가 이만큼 갇혀 살았구나. 야, 이 세상에서 내가 분명히 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나는 빠져나갈 생각만 했지 이 세상을 자유롭게 부려볼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법륜스님이 그런 깨우침을 저한테 예전에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건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정된 실체로서 내 원칙을 남한테 강요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무아를 깨치는 겁니다. 무아를 깨치면은 고정된 의미로서의 대상도 없고 세상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무유정법대로 다 인연법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법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내 원칙을 들이대니까 고생스러운데 고통이 생기는데 그 원칙을 드러낼 일도 무아를 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없으니까 이제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재밌어져요. 야, 이런 신기한 일도 있네. 야, 저렇게 재미난 일도 펼쳐지고 있네. 세상이 이전에는 나한테 고통의 이유가 됐었지만은 재미난 이제 근거가 돼버릴 수도 있어. 이 세상에 재미난 일. 그래서 이 세상의 꿈놀이처럼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꿈놀이처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바둑 영화의 어떤 장님, 기사가 한 말인데 이 기사가 한 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이 아니던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안성기 배우분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면 고수처럼 이 세상에 놀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내가 이 실체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기준으로서 갇혀서 산다면 하수인 거야. 그 하수는 생지옥인 거예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정치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보살의 기도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일들이 넘쳐나. 고수는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나에게 묶이지 않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강하게 세운다면 오히려 하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회 마치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셔서 전기축경기 구매하세요. 내가 이 기준에 묶일 때마다 찍 한번 해주고 또 한 번 묶이면 좀 한번 찍 한번 해주고 하면은 이거 한 3-4번 하면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정해진 법이란 게 없다. 몸의 고통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잖아.
옆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기줄기가 갖다 주고서 내가 이렇게 갇힐 때마다 한 번씩 찔러줘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 이제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이제 바로 찔러줘요. 이렇게 쫙 찔러주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옆에 사람 잘 둬가지고 개송도 읊어주면 돼. 이 세상의 고수에겐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이 아니던가 하고서 개송도 읊어주고 하면은 그런 충격을 받으면은 깨어날 수도 있죠. 근데 전기 충격기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기 성찰이라는 수행을 하고 자기 원력을 반복하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수행 정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기도와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나의 기준을, 나의 생각을, 나의 관념을 딱 녹여내는 일인 거예요. 녹여내는 일.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좀 쉬어져요. 자기 마음이 쉬어질 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평등한 시선으로서 어떤 무념의 시선으로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행 잘 되고 금강경 독경도 잘하고 마음도 좀 쉬어지고 하면은 뭔가 좀 밉상처럼 보이는 남편도 좀 집에 가서 보면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불쑥불쑥 좀 솟아오르는데 다시 보면은 새로운 시선으로 보면은 집에 가서 와, 이 사람 또 만났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 딸들 좀 놀고 있어도 와, 얘들 아직도 이러고 있네. 거기서 감정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란 기준, 나란 실체의 느낌, 그런 것을 내려놓으면은 세상이, 사람이 다른 시선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고통은 뭐냐면은 나의 기준 때문에, 나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체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수행을 잘 해 나간다면은 그런 기도 수행을 통해서 내 생각, 관념들을 잘 비워낸다면은 나의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통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원칙 내려놓고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어떤 인연 원칙에 맞게끔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되게 애를 쓰고서 살고 있는 거야. 내 기준 내려놓으면은 저 사람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뭐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근데 노는 게 나쁘다는 기준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기준도 내가 세우고 괴로움도 내가 받습니다.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괴로움도 받을 일이 없어요. 그 기준을 내려놓는 작업, 나에 대한 집착을 떨궈놓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수행인 거예요. 수행. 이런 법문을 통해서도 자기 수행을 통해서도 그런 기준을 내려놓는다면은 세상이 훨씬 즐거운데요. 즐거운데 이게 나쁜 데가 아니야. 내 기준에 맞게끔 정치인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기준 내려놓으면 저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연극처럼. 재미난 일들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수처작주,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역할. 저는 원제라는 스님이잖아요. 지금은 법사로서 하고 있지만은 수도함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관음전 기도를 해요.
신도님들 찾아올 때는 상담을 해요. 저녁에는 게임을 해요. 인연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는 보살님들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하고 이제 아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났을 땐 동창이잖아요. 고정된 역할은 없어요. 다만 그 인연에 맞게끔 나의 역할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나란 실체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기준이 이래. 이런 강한 관점을 둘수록 오히려 이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요 역할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 상황에 들어가서는 저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입처개진인 거예요. 내가 들어서는 곳곳마다 진리가 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칙을 잡지 말아야 돼요. 원칙을 잡을수록 오히려 주인 되는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여행할 적에 여행자의 오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행자의 오만. 야, 세상은 이렇게 존재해야 돼. 마사이족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인증의 여인은 펌프 쓰면 안 돼.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사실 오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삶이라는 커다란 여행에서 우리 이렇게 여행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행은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8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 삶이라는 전체 터전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준에 맞게끔 상대방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오만을 80년간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행할 때만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오만을 걷어낸다면은 존재가 새롭게 살아나요. 이 세상도 새롭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참새가 짹짹하고 또 법문 초반에 보살님 한 분이 좀 활발하게 소리 지르다 가셨죠. 저분도 저렇게 법문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 보살님도. 어떻게 보면 법문에 방해하고 이 불법의 도리에 회방을 놓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저분도 저분의 인연에 맞게끔 일가를 한번 고함을 치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게 법문처럼 들릴 수 있느냐? 그건 우리들의 기준을 내려놓을 적에 야, 저 보살님도 저렇게 법문을 열심히 하시는데 참새도 와서 여기서 쪼아대면서 법문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들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면은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엄청 뛰어나신 거예요. 다 각자의 인연에 맞게끔 일성 부처님의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심에 사로잡혔어. 에이, 저 법문 방해하고 있네. 시끄럽게 저러고 있네. 에이, 저 참새 신경 흐트러지고 있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리를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인 거예요. 고정된 주인 없어요. 원재라는 사람만 법문하나? 참새도 와서 두들기면서 법문하고 가지. 이게 그 모두 이 세상 있는 그대로가 진리로 살아나는 소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기준을 두지 말자. 나랑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은 없다. 이걸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또 체화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있는 삶 그대로가 진리로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삶을 마음 세계로 여행하는 방법. 돼요. 지금의 세상이 마음 세계예요. 마음 세계. 근데 내가 빚어낸 마음 세계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마음 세계. 이걸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 예.
기준을 두지 않으면 돼요. 내 관점만 고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 세계를 무한한 자유로서 모든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